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기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기후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노동조합이 기후 정의 실현의 주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후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매우 명백하게, 매우 뚜렷하게 진보 정치의 의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조합 운동을 하거나 혹은 진보 정치 운동을 하는 그 누구든 이제 기후 정의 운동에서 좀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5년 사이에 국내 이제 진보 운동 진영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영역이 어디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기후 운동 진영이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진보당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기후특위를 만들었고 민주노총도 2021년 정도에 이제 기후특위를 만들었거든요. 큰 이제 조직 차원에서 기후 의제를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죠. 실제로 청년들이 가장 이제 진취적이고 그리고 가장 좀 급진적인 이른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 또한 기후 영역입니다. 이쪽에 대한 공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의 인권 감수성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쯤에 막 이렇게 하던 농담들이 지금은 꼰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지금도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런 사람은 퇴보되죠. 이런 운동에서 중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후 운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 최소한의 개념은 좀 탑재하고 있고 그래야 전 퇴보하지 않는다, 진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후위기 전반의 이슈와 그리고 개념 또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책의 문제점 등등을 좀 두루 짚으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하면 기후정의 실현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기후위기는 인류 문명의 위기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 가볼게요. 구석기 시대가 260만 년이었습니다. 260만 년. 그 긴 세월 동안 인류는 문명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왜? 추웠습니다. 그때는 빙기였어요. 빙기. 그래서 10만 년 전만 해도 그 빙기, 그러니까 설국열차 영화 보시면 그런 세상을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에 비해서 기후재난이 한 10배 정도가 있는. 태풍이 한 30번 분다, 1년에. 혹은 너무너무 많이 폭설이 내린다. 이런 식이면은 결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만 2천 년 전 지도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붙어 있어요. 하나의 육지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왜? 너무 추우니까 빙하가 꽁꽁 얼어서 해수면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1만 년 전부터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7,000년 전쯤에 해수면 상승이 멈추게 됩니다. 이 전부 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빙하가 녹으니까 쭉 해수면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섬이 되고 우리는 반도가 됐죠.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7,000년 전쯤 이게 멈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균형이 맞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지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가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봄이 오고 나중에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드디어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물들이 많이 있는 큰 강의 하류 지역에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하고 그때부터 농업을 할 수가 있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로 계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가가 탄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문명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7000년 이후에 7000년 전쯤에 그 이후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언젠가 배웠던 4대 문명 기억나시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이런 4대 문명이 발원하기 시작했고 단군 할아버지가 찾아봤잖아요. 우리 반만 년 전에 5000년 전쯤 우리 땅에서는 한 5000년 전쯤에 국가가 세워졌다. 이게 시간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맞아지는 겁니다.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기후다. 거꾸로 말하면 기후 위기는 뭐다? 인류 문명 그 자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기후 위기는요. 지구가 태어난 이후로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구 온도가 높아진 적이 없거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인류가 미개해서 과거에 구석기 시대 때 저렇게 맘모스 잡아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정착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우리 문명을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문명이 지금 문명 자체가 위기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위기인지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이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날씨가 이미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올해 여름에 강릉 이야기예요. 강릉. 3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있어 본 적이 없는 가뭄을 겪었다는 거죠. 강릉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물티슈로 막 목욕하고 그 물티슈로 세차하고 빨래가 있으면은 뭐 친정에 맡기거나 그 옆 동네 강릉을 벗어나서 할 수 있었던 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오봉저수지 상황인데 저수율이 13%까지 떨어졌었어요. 거의 다 메말라가지고 실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폭염이 돋았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7월 초부터 얼마나 더웠습니까? 역대급 폭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2명 죽었습니다. 7월에만 2,5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여름에 이 다 같은 우리나라 얘기예요. 같은 시기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죽은 사람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만 1조 3천억이 날아갔어요. 최소한. 이게 다 동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 위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저기 뭔가 산사태가 났잖아요. 저기 어디냐면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저기서 산사태가 나서 많이 죽었는데 산사태가 난 이유가 뭐냐. 그 직전 봄에 역대급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어떻게 기후위기냐? 기후위기입니다. 산불이 나는 이유가 무슨 이렇게 담뱃불 때문에 나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벼락 같은 게 내리쳐서 그래서 불똥이 튀면서 근데 고온에 건조하다 이러면 불길이 크게 번지는 거거든요. 저때 산불이 났던 것이 우리나라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서울시의 절반 이상이 타버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잡는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겨울은 괜찮았나? 지난 겨울은 117년 만에 역대급 11월 폭설이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난 가을은요. 지난 가을은 역대급 가을 장마가 내렸었죠. 추석 연휴 내도 모든 것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요. 기후재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기후재난이 죽고 사는 문제로 다가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가 뭔가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원래는 균형이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 이 순간에도 제 입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쓰고 있죠. 다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은 바다와 뭐 나뭇잎, 뭐 식물 광합성 등등으로 흡수를 해서 이게 균형이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지금 깨지기 시작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00년 정도의 지구의 평균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다가 최근 한 200년쯤 들어서 200년 정도의 급속도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그림을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200년 전쯤에 우리에게 있었던 인류사의 큰 일이 있었죠. 뭐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저 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됐고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지구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3도에서 1.4도까지 올랐습니다. 1.3, 4도 하면 별로 감이 안 잡히시죠? 인간의 체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36.5도에서 1.5도 정도 오르면 38도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그 정도로 오르면 위험하죠. 2도가 오르면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위험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고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1.3, 4도 정도 올리려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 강력한 에너지가 원자폭탄이지 않습니까? 핵폭탄. 핵폭탄을 몇 개 터뜨려야 저 정도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계산한 과학자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8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25년 정도 되겠죠? 요 기간 동안 해마다도 아니고 매년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고 매초마다 4개씩 원자폭탄이 터져야 지구 전체 온도를 이 정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00억 개의 원자폭탄이 터져야 지구 전체 온도를 1.3, 4도 정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의 막강한 에너지를 지금 자본주의 이후에 우리 인간이 써왔다. 이건 사실상 지구에 대한 학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5도로 제한하기로 10년 전에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1.55도까지 일시적으로 올랐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태양이 와서 온실가스가 이 태양열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온실가스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기를 쓰면서도 자동차를 굴리면서도 모든 상황, 전쟁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온실가스를 무지막지하게 쓰다 보니 온실가스 자체가 너무 과잉된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짧으면 3일,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사라집니다. 근데 온실가스는 그 온실가스 종류에 따라서 길게는 몇백 년까지도 지구에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 때쯤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금도 지구에 남아서 지구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200년, 300년 뒤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실가스는 누적됩니다. 누적됩니다. 기후위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랑 좀 비슷한 성격이 좀 있어요. 완치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를 갑자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몇백 년 동안 이게 누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온도는 점점 높아질 일만 있지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기후위기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굴곡은 있더라도 점점 심화될 뿐이다. 이게 이제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졌는데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을 1.5도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규정했냐면 IPCC라는 게 있습니다. IPCC는 기후 변화에 관한 이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 199개 나라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1개 국가에서 대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IPCC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을 다 배출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의 연구를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 1000명의 나라에서 1000명의 과학자들, 각국에서 다 배출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가 있죠. 각국의 과학자들이 배출한 이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걸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이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6차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뭐라고 했냐? 기후위기 골든타임은 10년 남았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주범은 명백하게 누구다? 인간이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2년 전에 밝힌 거거든요.
2년을 벌써 까먹었어요. 지금 이미 8년, 그럼 골든타임이 8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1.5도 올랐을 때 폭염 일수가 2배나 증가한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이 한 달 이상 길어졌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 비해서 여름이 한 달 이상 길어졌고요. 이건 점점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이게 2도에 되면 지금의 여름이 지금 수준의 4배 정도, 지금 수준의 2배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 10년, 20년 안에는 이런 기사가 뜨겠죠. 역대급 5월 폭염, 역대급 11월 폭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옆에 그래프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 그 온도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멸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룡이 대멸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그 이전의 것들은 자연적인 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IPCC 보고서처럼 명백하게 인류가 잘못해서 인류 스스로 만든 요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지구 생태적 한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린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지구 생태적 한계에 맞춰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체계를 다 바꿀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인류의 욕망대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구 생태적 한계라는 표현이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술을 마셔야지 그걸 벗어나서 마시면 망가지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지구의 생태적 한계, 그러니까 이 간을 완전히 혹사시키고 그 이상의 것을 술을 때려 넣으면서 우리의 욕망을 분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이것이 기후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 따져보면은 이제 중국, 미국, 인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세 개 나라 전부 다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데 특히 트럼프는 위험합니다. 트럼프가 했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미국이 지금 국제협약에 탈퇴한 상황이에요. 기후변화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내세우느냐? 노동자들을 앞세우고 있어요. 트럼프가 유세하는 현장에 보면 노동자들이 와서 그 노동자들이 누구냐? 석유를 시추하는 노동자들이요. 그들이 외친 게 잡이거든요. 일자리.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린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린은 환경을 뜻하는 것일 것이고 렛이는 백렛을 말하는 거예요. 백렛은 세상이 이제 진보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반발하는 현상이에요. 기후로 인해 뭔가 변화하는 것을 저항하는 거죠. 유럽에서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좀 통제해야 되잖아요. 차량 규제를 강화하니까 어떻게 하냐? 곧바로 영국에 있는 좀 못 사는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CCTV 400개를 때려 부수면서 폭동이 일어나요. 왜 이거 자동차를 제대로 못하게 하냐? 왜 돈을 추가로 걷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일어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장식 축산 있죠? 소 다 몰아넣고 한꺼번에 키우는 공장식 축산.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통제를 하니까 농민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극우 정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을 앞세워서 취약계층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세워서 기후변화를 가로막는 식의 이런 그린렛이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퇴보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석유 시추는 대박이다. 대왕거래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석유가 그거 다 사기극으로 드러나서 지금 다 망했는데 어쨌든 저 사람 저 이름도 모르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저 양반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석유 우리도 드디어 석유를 산유국의 꿈을 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딱 어느 시대 마인드? 60년대 마인드예요.
60년대 저 박정희가 했던 말입니다. 공장 산업의 검은 연기가 대기를 뻗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60년대는 그 검은 그 연기, 공해라도 마시고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깔려 있었거든요. 지금 그 딱 1960년대 마인드로 살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다수를 또 점령하고 있지요. 굉장히 퇴행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지체 담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기후 대응은 뭐 포기해야 된다, 뭐 안 된다. 파멸론부터 시작해서 일단 우선순위가 아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혹은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이 안 하는데 우리끼리 왜? 이 조선일보도 이런 사설을 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온실가스 낮추려고 왜 발버둥 치냐? 등등 온갖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에 비유하면 약간 그런 거죠. 좋아, 빠르게 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운전을 해오다가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점점 빨리 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한 80km 정도까지 괜찮다 쳐. 근데 150km 넘어가고 200km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수석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엑셀을 좀 그만 밟으세요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의 주류는 아직도 더 좋아, 더 빠르게 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250km, 300km 이렇게 가면 약간의 변수만 만나도 크게 그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중간 퀴즈를 내보자면 기후위기는 뭐의 위기다? 인류 문명 그 자체의 위기다. 여기 땡땡땡땡 정도는 외우시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외울 단어입니다. IPCC는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10년 남았고 변화의 주범은 명백히 인간이라 밝혔다. 기억하시죠? 기후 대응의 핵심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외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고 1부는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기후 정의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기후 문제는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역, 그냥 그 부문, 일개 부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기후위기는 아주 총체적인 문제다. 노동만 해도 기후에 가장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급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만 해도 이렇게 폭염이 끓으면은 그 급식실이 얼마나 위험해지잖아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고 환풍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면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비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인력을 더 보충하여 교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후와 연관된 노동의 핵심 의제가 되겠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기후로 인해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 사실 기후위기는 식량난으로 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엔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2050년 정도 되면은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이 10억 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가다 보면 그게 다 안보 문제가 되겠죠. 기후는 안보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부동산 주거 문제랑도 연결이 되죠. 왜? 취약계층인 장애인 소수자들부터 문제시 되고요. 반지하 문제, 주거의 안정성 문제, 에너지 효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기후 적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후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화될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심화될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뭐 안전망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맞추는 것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일극체가 그렇게 심각한데 지방에는 에너지를 식민지화하고 지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혹은 핵 에너지를 생산해서 계속 저렇게 석탄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쏴주는 거잖아요. 이 과정 자체도 다 불평등이에요. 이게 다 기후 문제와 연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사회에 연동되지 않은 것이 없는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번 기회에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도 좀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해야죠. 근데 탄소 중립이냐, 기후 정의냐. 탄소 중립의 개념은 탄소를 우리가 뭐 100을 배출하면 탄소를 100 정도를 또 따로 이렇게 수집, 뭐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탄소 제로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개념이거든요. 탄소 중립은 그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탄소 중립은 거의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탄소 중립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기후 위기가 뭐 때문에 비롯됐냐? 여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잘 살고 있는 자본가들, 잘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들이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를 파괴하면서 그들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은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후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보당이 쓰는 수많은 논평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탄소 중립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기후 정의 행진을 하지 탄소 중립 행진을 하진 않습니다. 왜? 탄소 중립만 강조하면 기후 위기의 가해자,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재벌 기업들, 부유층들이 기후 위기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뭔가 탄소를 중립하고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주류의 시선입니다. 기후 위기가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다. 포스코가 앞장서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치 경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장 기반으로 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덧붙일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조금 더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도 약탈적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누구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맡기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그리고 탈석탄은 하긴 하는데 왜? 석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탈석탄은 하는데 대신에 그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약탈적 전환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길을 가야죠.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후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다만 기후운동은 지금 정체된 상황입니다. 급성장을 했지만 왜 급성장했냐면 기후위기가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끼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노동자 문제다. 농민들의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당사자 운동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후정의 행진 같은 거 9월에 해마다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참가하는 참가단체가 저 윤석열 그 파면 광장에 연대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으로 많은 정도 수준으로 몇백 개 단체가 집결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후정치를 이끌어 나갈 정치적 리더십을 확실히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보당은 뭐 위성정당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후정의 운동에 함께 할 수 없다라면서 진보당을 배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주의를 부추기고 그런 양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편 노동조합도 기후위기는 대응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부차적인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주류 환경단체들은 또 기업 중심으로라도 재생에너지 빨리 전환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정의는 지체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어서 2부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